네, 오늘 많은 분들의 눈과 귀는 법원으로 향했을 것 같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지난 11년 전부터 시작된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선고 재판들도 잇따라 진행이 됐는데요. 네, 굵직한 재판들에 따른 정치권의 파장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재판 앞서서 쭉 생중계로 해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를 보셨는지 김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치와 민주주의가 권력에 우선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사실은 한정된 권력을 준 것인데 그것을 무한정 이제 사용을 했던 것들을 결국에는 이 법치가 이제 이 징벌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판사의 그 워딩 중에 가장 이제 뼈 아픈 거는 사실은 죄질이 안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 전직 대통령이 이런 단어를 들어야 되나 하는 거는 보는 국민으로서는 참 참담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2007년, 11년 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판사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알려졌다면 국민의 선택을 다르게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법적인 뭐 징벌이라든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정치, 한국 정치 어떤 경계로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재판이 오늘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법원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는데요. 정 의원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5번째 수사를 한 거거든요. 예. 2007년부터 뭐 특검도 있었고 뭐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있었고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다 혐의를 알기 어렵거나 누구의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얘기한 것을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지금 이제 이번 판결을 통해서 확정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면서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피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이번 수사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그 진술한 내용들을 다툼 없이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할 것을 계속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1심 판결로서 다스는 MB 것이 됐고 대통령까지 또 지내셨던 분이고 오늘 또 판사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다음 이제 항소심 재판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항소심 재판부터는 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입장을 좀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항소를 하게 된다면 그때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한다거나 부인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하지 거죠. 도움이 바람직하지 되는 않기도 것 하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이미 뭐 이제 저 정도의 형량은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제가 듣기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대략 12년에서 15년 정도를 예상한다고 그랬고 예. 오늘 지금 예를 들면 상당 부분 이제 면소 판결이 난 게 있고 국정원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무죄로 판단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것은 전체의 기소 내용들을 유죄로 봤을 때 20년을 한 거거든요. 합산을 했을 때. 예. 예. 그래서 상당 부분들 예를 들면 횡령액도 한 100억 정도가 줄어들고 내문액도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더 많이 그 형량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죄를 계속 전가를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어도 항소심에 가서는 지금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바꿀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충실하게 재판에 임했을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예. 나와서 사실 겸허하게 그 재판에 임했어야 되는 건데 국격을 해치고 국민 단합을 해친다. 이런 사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어떤 얘기로 오늘 불출석한 것 그 자체가 향후에 이제 항소를 하고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국격을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격을 논하려면 그런 혐의를 받을 행위를 차라리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것,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판결 내용 가운데 좀 어떤 점이 좀 가장 눈에 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그 상당 부분 판결은 이미 좀 예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있었고, 다만 세세하게 이제 횡령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내지는 직접적인 관련성들을 해명하기 어려워서 이제 공소가 기각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핵심은 결국은 그거죠. 그러니까 다스가 MB의 소유이고 그리고 이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으로부터 550만 불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뇌물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팔성 씨로부터 사실은 자리를 줄 수 있다라는 그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원세훈 씨로부터 받은 돈도 나머지 이전에 받았던 부분과 다르게 10만 달러를 수령한 부분들은 분명히 뇌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 뇌물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사실은 결정적이었고 예.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되는 게 다스에 대한 삼성의 뇌물.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제 형량 유죄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형량이 15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판사가 이제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란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 예. 측면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측근들의 증언이 그러니까 물증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증언들 그것들이 이제 다 악의가 들어맞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작용했다고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스의 직원들 사장 비롯해서 그다음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김백준 전 총무 비서관 등등이 사실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것이 아구를 맞춰 보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맞아 떨어졌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리를 잘했고 잘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국정원 특활비 부분이 약간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또 이게 그랬어요? 4억이 어떻게 됐냐면 예. 국고 손실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대가성이 없었고 결국에는 이 국정원에서 돈이 넘어와서 대통령이 썼는데 그게 잘못 쓰여 있는 그 차원에서 국고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보지만 사실은 봤지만 저는 이 부분도 원세훈 이제 원장 같은 경우 직위가 계속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억을 계속 갖다 주고 대가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요. 자리의 그리고 보존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도 이것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 특활비라는 거는 온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디든 갖다 쓰면은 국고 손실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으로 차후에도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2심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전 대통령이 그 항소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저는 보고 계세요? 항소할 거라고 보고요. 이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심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재판에 대한 어떤 불인정 예.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2심도 이제 항소를 계속해서 자신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재판은 뭐 MB 쪽에서 항소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검찰 측에서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면소나 무죄가 났기 때문에 예. 검찰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할 거고 MB 쪽에서는 만약에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그 판사는 그래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았다. 오늘은 안 나왔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자기 측근들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다스를 실제로 이제 그 지휘를 받아서 운영했던 김성호 사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집사라고 말씀하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김병준 총무비서관 같은 분의 진술이 결정적이었고 그걸 다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분들을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다투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MB 측에서 강력하게 그 아니다라고 그 부인을 하고 마지막에 걸쳐서는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소명하는 그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김성호 씨의 진술이라든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다. 아마 이분들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진술이 지금 번복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진술이 번복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에서 김성호 씨와 김백준 씨 관련한 내용들은 이제 거의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기소를 하지 않거나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한 상황이어서 아마 그 항소심을 가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고 다만 양형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를까 뭐 그렇게 추측해 근데 봅니다.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 약간 플리바게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근데 될 것 같아요. 플레이백이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들이 그러면은 그분들이 진술한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반대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에 나와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그 진술을 전부 다 증거 채택하는 것을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분들이 좀 나오지 않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폴리바게닝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황적으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그 김성호 씨나 김백준 씨의 진술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라고 예. 주장할 만한 근거는 못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저기 김백준 전 기획관을 집사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볼 수 없다는 게 어떤 의미세요, 그건요? 연배로도 선배고요. 김백준 기획관이 선배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김백준 기획관이 원래 금융계에 종사하던 분이에요. 원래.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MB가 금융사업 쪽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을 좀 같이 합시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돼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MB는 일찍 사업에 성공하신 분이고 예. 부와 권력이라는 부분들 다 갖고 있으니까는 그게 이제 뭐 집사 비슷하게 뭐 얘기되어지는데 예. 나름대로 김백준 기획관도 제가 보기에는 뭐 성품도 괜찮으신 분이고요. 예. 뭐 이렇게 좀 낮게 대우받을 이런 분들은 아니구나.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렇게 최측근이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최측근의 진술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사실은 되는 최측근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의 자료들을 증거물들을 검찰이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숨길 수 있으면 모든 범죄 혐의자들은 다 숨깁니다. 근데 숨길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내밀고 내가 여기에서 뭐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독박을 쓴다. 예. 뭐 모든 혐의를 다 자기가 다 뒤집어 쓴다. 뭐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거를 남을 위해서 무릅쓸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가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아마 김백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라든가 김성호 씨라든가 많은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겠다. 모든 자료들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버틴들
이런 어떤 심리적 판단이 결국에는 이제 이전 대통령에게 좀 불리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상황을 다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재판정에서 뭔가 이렇게 정면으로 만나가지고 면면이 만나서 싸우는 즉 번위 다툼을 안 하게 되는 그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정도 됐으면 예컨대 측근들한테 핑계를 대지는 말았어야 되는 거죠. 측근들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로부터 나온 얘기들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그 측근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행한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여기서 다른 증거 자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검찰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이들이 법률을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용한 그런 이유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치열하게 법리 공방을 재판정에 나와서 하지 못한 거 그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암묵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이 된 부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보니까요. MB 측에서 가장 아픈 거는 그 MB 측에서는 계속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법정에서는 치열한 다툼을 사실은 안 한 거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정치적으로 사실은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형량을 받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특히나 이제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그럼 4번이나 수사한 검찰들은 그 당시에 왜 이것을 MB 것이라고 규정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부실 수사였느냐라고 좀 의문을 달수 부실 수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나중에 사법적으로 한번 이것을 되짚어볼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도곡동 땅 사건, 그러니까 요 수사 있기 전에 바로 오늘도 상당 부분 얘기가 나온 게 그렇죠. 도곡동 땅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2차례나 수사를 하면서 이상은이나 김재정 씨의 땅은 아니지만 누구의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든 MB가 그것을 수사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경선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고 또 본선에 가가지고 사실상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발생된 게 소위 BBK 사건에 대한 동영상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검사가 구성이 됐고 그것을 당선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무죄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독동 땅도 MB 것, 다스도 MB 것 이렇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뭐 사실상 한 번은 이 사법적으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제는 MB가 부도, 권력도, 명예도 최종적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에서 이 다스가 여태까지 유지가 된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뭐 건강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다스는 MB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이 나온 것이고 이것을 처리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저는 그때 특검들도 굉장히 부실 수사했다고 봐요. 그리고 무능했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뭔가를 찾아서 했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항상 하고 싶은데 문제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서류상으로는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을 것 같고 대통령 될 것 같고 뭐 이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진술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제 변해서 즉
상황은 더 이상 이제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고 예. 그 장면에서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입장을 돌아서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판결이 도출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말씀- 그 다스의 9년치 장부를 검토를 했고 자금 흐름도 추적을 했지만 증거를 못 찾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증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 확실한 물적 증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그때와 지금은 다른지라 주변 사람들이 또 움직였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는 부분인 거죠. 근데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다스가 해외에서 변호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삼성이 변호 비용을 대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일종의 이제 그 뇌물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건데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27만 불을 갑자기 줘요. 이쪽에게, 이 변호사에게. 근데 그 이유가 삼성이 한꺼번에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또 김경준 씨하고 이 반환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금 반환 소송이 있었는데 140억을 돌려받습니다. 그 부분, 즉 승소한 부분까지도 일종의 이제 승소를 한 그 대가로서 주는 그 비용을 삼성이 주는 그런 장면까지 벌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삼성이 아무 이유 없이 다스의 어떤 변호사비를 댈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아주 명명백백한 이제 증거로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사실상 최측근들의 어떤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서 우선 구속을 좀 면했군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구속이 다시 됐으면 추석 세고 다시 또 원래 그 징역을 계속 사는 것보다 예.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벌써 2번을 반복한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재판부가 그런 점도 참작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너무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혹하게 형이 내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갖고 조윤선 장관은 이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오늘 구속을 면한 거고 예. 김기춘 실장은 징역 1년 1년 6월에 나왔어요. 실형을 받아서 예. 법정 구속이 됐죠. 그래서 60일 만에. 예. 그래서 아마 이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고령인데 거의 80이 다 된 나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상당한 어려움인데 앞으로 진짜 우리 사회에서요. 이 블랙리스트건 화이트리스트건 그러니까 공공에서 권력과 예산을 활용하는데 그 잣대가 나의 생각과 비슷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나의 생각과 반대되면 그 사람을 탄압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의 이제 정책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권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떻든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권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가 엄중하게 판단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죄를 치르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 결심 공판 때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또 조 전 장관은 6년의 벌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결과는 집행유예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진 장면이 나왔어요. 오히려 김기춘 전 실장이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나왔죠. 예. 예. 조윤선 전 장관은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인데 저는 아마 재판부가 결국에는 지휘를 누가 했느냐, 결정을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지휘의 주체를 좀 더 주체성을 그렇죠. 묻는 얘기죠. 그러니까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예. 결국에는 실장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 측근, 가장 최측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에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동적이었다. 가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좀 형량을 낮춰준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블랙리스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예. 결국은 이거는 지금 나중에 병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근데 지금 그렇게 빨리 판결이 예.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요. 자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이런 어떤 관행들이 없어져야 된다.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화이트리스트가 사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를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딱 이번에 이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친정부적이면 화이트리스트고 예. 반정부적이면 블랙리스트다. 예. 그러면 뭐 이거는 반정부, 즉 표현의 자유도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요번에 어떤 아주 엄중한 좀 재판 결과가 나와줘야 되고 예.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정권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봐요. 예. 자, 저희가 다시 앞전 얘기를 좀 돌아오자면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는 부분일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대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근원적으로 어디 있다고 좀 보고 계세요? 한국 사회의 정치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그 소위 이제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이 수천억 대에 달했잖아요. 이런 문제였고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이 농단을 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뇌물도 같이 수수하게 되는 이런 문제였던 거고, MB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권력의 사유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정당하지 못한 부를 형성하게 되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엄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범법으로 처벌받는 이 관행들을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끊어야 될 것 같고, 아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6개월 만에 저렇게 선고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예. 앞으로 최고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행사돼야 되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문화가 그런 어떤 돈에 대한 특히나 권력자와 돈의 어떤 문제를 굉장히 관대해 왔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정치 문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권력이 집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권력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증언이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정에서도 측근들 지금 와서는 얘기하지만 그때는 얘기 안 했던 것이 그 권력이 계속 가고 비밀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비밀을 묻어준 것인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만큼 견제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상권 분립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권력의 집중이 이런 반복적인 어떤 문제의 재발을 만들어 오는 하나의 근원적 요소다. 그래서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그 특별검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건 누구건 실질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는 이 기관들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반해서 우리의 대통령이란 부분을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라고 예.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우리가 개헌을 하건 뭐 하건 제도를 바꿔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수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100년, 100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온 그런 성장을 정치 부분도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해서 뭐 그에 대한 뭐 어떤 부작용이다 이런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 축제를 한 금액이 수천억 대였잖아요. 예. 그리고 2000년 선거 때 이해창 그 당시 후보가 차떼기 한 돈이 800억.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이 120억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는 기업에서 돈을 안 걷어들였으니까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든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뇌물액수도 한 80억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제왕적 권력들을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다 더 철저하게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유지가 돼 왔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 예를 들면 결론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무 추진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이라는 것이 물론 정치라는 것들이 다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력과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서 반드시 행사돼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분명히 남겨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오늘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